후보자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임명 등 요청 사유서를 보면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사유 기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확인한 성폭력 범죄 이 재판 내용을 보면은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판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약자라든지 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는 지금 판결이고, 그 이후에 1, 2심 판결에서도 사실 성인지 감성이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가 전 세계적으로 미투 물결이 한참 있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서울고법 형사 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여러 판결들을 했는데 그중에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12살 어린이에게 3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원심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판결 한번 보십시오. 만기 출소 8일 만에 이 13살 먹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3년 감형을 해서 15년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형 사유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게 감형 사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의붓 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을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 3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했어요. 이 사유가 합의했다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감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 여자친구를 20차례에 걸쳐서 구타하고 상해하고 강간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 징역 7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감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게 감형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성에게 마약 커피를 먹여가지고 수차례 강도를 했는데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거 2년 감형했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물론 되기는 했지만은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107차례에 걸쳐가지고 아동 착침을 받은 이 범죄자를 이것도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을 감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도 되지 않는 거를 이리 감형을 하는 거는 원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유지해라고 하는 법원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정말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후보자가 이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곧 성폭력 전담부를 6개월 담당했습니다. 저희 재판부 3위는 형사 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3위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양형 변경, 사정 변경이 있는 사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인 결론을 내린다고 서로 합의하여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형을 중형으로 올린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이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에 이 그 85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77건을 유죄 선고를 하고요. 유죄 선고된 77건 중에서 형량을 깎아준 게 32건입니다. 41.6%. 그리고 이 사정 변경이 없어요. 합의라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감형해 준 게 9건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2심 재판부의 양형편차 시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고법 이 재판에서 양형편차 시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하지 않고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그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양형 편차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판결은 기본 자세는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는 양형 편차 시정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1심 재판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정 변경 없이 감형해 준 게 문제다. 이게 이 후보자의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9번째 한번 보십시오.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 남편이 아내 배를 발로 밟아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것도 3년을 감형해서 7년 선고를 하면서 감형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가 그 건강이 그리 안 좋은 줄 몰랐다. 평소처럼 폭력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거를 감형을 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어요.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이 폭행을 해가지고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인데 이 보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협박 폭행을 한 70대 아버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해달라 이리 촉구를 했는데 1심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 피해자들이 접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예요. 후보자가 제시하는 이런 감형 사유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여성의 전화 등 57개 여성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대법원장 적격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후보자를 대법원 수장에 앉힐 수 없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단체들의 이런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저 가정폭력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 살인죄로 유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고인은 살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항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리한 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을 상해치사로 인정되었다면 형을 감형해야 되기 때문에 3년 감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나머지 사건은 그다지 사실은 성폭력부에서 재판한 사건 중에 특징이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 사건의 정황 같은 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리고 합의부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후보자도 답변을 하셨는데 항소심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를 적절히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항소심의 기능입니다. 예. 유사한 사안, 양형 요소가 비슷한 유사한 사안에서 양형 편차가 3년, 4년 가까이 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소심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중형을 받더라도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왜 양형에 반영했느냐 아니면은 왜 항소심에서 감형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감형한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 형사부에 계시던 시절에 성범죄 판결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 판결 85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감형이 41%인데 이유가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균영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가장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위험한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리고 봐주기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후보자가 이 사건을 다룬 게 20년에서 21년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16년도에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이 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전 세계적인 미투가 있었고 또 2018년부터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성찰했고 20년도는 특히나 N번만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다. 이거는 완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하급심에서는 제가 보니까 시대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형량을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많은 사례를 다른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021년도에 유흥업소의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감형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어요. 이 감형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이게 5천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태로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여성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항소부, 형사부 재판 합의부로서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인 법리 판단만 하셨으니까 다만 그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정의를 책임져야 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뭐 부끄럼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약자 반성적으로 보호하신다면서요. 일반 국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다소가 아니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한 그런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용이 대법원장 지위에서 관용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투하고 절규한 것을 다 도루묵시키고 거대한 퇴행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 피고인의 양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가지고 전인격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고 약해졌어요? 있습니다. 예, 원래부터 약했던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됐어요. 여성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거리나 직장이나 또 온라인에서도. 작년에 여가부 통계를 보면은 그 여성폭력 통계를 보면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이 38.6%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은 대법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어요? 예, 뭐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다면 형사 담당 사법부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2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와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 아동 성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사람 고작 18개월 복역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폭력이나 협박이 기준이 아니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방향성은 상당히 수긍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그래도 제형법정주의상 형법의 구성 요건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입법화돼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지금 제출돼 있는데, 예.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예.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방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에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구성 요건이 딱 필요한 시점인지 뭐 우리 사회의 정세를 봐가지고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예, 뭐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루는 사건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1심과 2심은 기본적으로 양형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심은 재판부가 많고 고등에서는 성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형 편차를 그래도 피고인에 따라서 이 서울고등법원 관내 여러 1심 법원에서 한 양형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그걸 편차를 없게 해주는 것이 고등형사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감형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이런 가치에 시대 역행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